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579페이지입니다. 제14절에 간판의 철거에 관한 최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 암기를 하시면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그 법 제21조의 2조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든가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를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은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선다운을 구성하기는 상당히 적절치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문제의 하나의 예문으로, 지문으로 포함돼서 그냥 한 개씩 물어보는 정도죠. 특히 주의를 할 부분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시에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우리 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중개계약에 관한 제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개실무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개실무라는 것은 중개월의 접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중개월의 접수 행위가 바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월의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중개 업무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중개월의 접수 실무 측면에서도 문제가 구성되니까 접목해서 잘 생각을 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실병한 행위, 즉 거래 행위를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죠. 민사중개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뢰받은 부동산 중개의 목적인 중개 완성, 즉 다른 말로 거래계약 체결이죠. 매매계약 체결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교환계약 체결, 이렇게 거래계약 체결이 됨으로써 중개 완성이 되고, 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 중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할 부분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엄밀히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중개계약은 중개 업무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거래계약은 중개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게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이 중개계약의 어떤 이론적 성격, 법적 성격을 우리가 민법의 계약 총칙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첫 번째,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중개계약은 상사중개를 의뢰받은 계약이 아니죠. 부동산 중개, 혼인중개, 뭐 직업소개 이런 것들은 다 민사중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 의뢰에 관한 계약이니까 민사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상사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의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틀린 답항이 되는 겁니다. 민사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에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에 민사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면 적용이 되겠지만은, 우리 민법에는 민사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중개 유형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따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 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사중개계약이냐 민사중개계약이냐 그 법적 성격을 따져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80페이지에 반갈로 2번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 우리가 무명계약, 비전형계약, 혼성계약 다 민법에서는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는 15가지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우리 전형계약 15가지에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계약입니다. 전형계약은 유명계약이죠. 그런데 이 비전형계약들은 다 혼성계약으로 해서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형화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전형계약적 요소를 함께 혼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성계약이고 전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전형계약인 우리 중개계약도 민법에 등장하는 전형계약 15가지 중에 어느 계약과 가장 유사하냐 이걸 판단해 봤을 때는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를 가리키는 이 중개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중개계약 규정에 흠결이 있을 때는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법적용 때문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다 하는 그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을 밝혀보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는 이 판례 입장 때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 민법의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해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되어 있는 판례는 매도 등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껏 조사 확인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기울인 것이로 볼 거냐. 즉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판례는 중개계약 관계를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인 이 중개계약 관계를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위임계약 관계와. 그래서 이 민법의 위임계약은 민법의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조금 더 생소하게 느낌이 있을 건데 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인과 수임인입니다. 수임인. 그런데 이 위임계약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위임인이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자기가 신뢰하는 수임인에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계약관계를 위임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상계약으로 행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중개계약은 본질적으로 유상계약이지만 이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또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중개계약 관계와 위임계약 관계는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판례 입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민법 861조에 보면은 민법 681조에 보면은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중개계약 관계를 위임계약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게 되면 이 수임인의 지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와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갈로 3번에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에 해당하면서 분료식 계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중개계약 관계는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다. 그 다음 반갈로 4번에 이 중개계약의 내용에는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반갈로 5번에 보면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좀 이 판례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나온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개계약 관계를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면은 편무계약적 성격이 상당히 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무계약에 가깝지만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중개 완성이라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다라는 측면에서 좀 특수한 쌍무계약, 즉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시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쌍무계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계약의 두 당사자가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면서 그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호관계가 결연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즉 대가적 관계에 놓일 때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개계약은 이 둘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채무의 상호관계가 결연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중개 의뢰를 개업공인중개사 행할 뿐이고, 그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뿐이지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의뢰인으로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으세요? 왜냐하면 중개행위를 하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건 다르거든요.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중개행위를 한다고 해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면이라는 민법상의 의미대로 따지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지 조건부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 체결과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 내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발생 내지 성립된 이 중개보수 청구권을 곧바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조건부걸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만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성질이 정지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행사 시기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성립되는 시기는 중개계약 체결시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시점은 중개완성 시점이 되는 겁니다. 즉 거래계약 체결 시점이 되는 거죠. 그 점에 나중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공부하실 때. 그 다음 581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3번에 중개계약의 유형이라는데, 이런 다양한 법적 성질을 지니는 중개계약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은 순가 중개계약과 정가, 그리고 중개활동의 주체수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은 공동 중개계약과 단독 중개계약,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류 방식이 중개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는 것인데, 이때는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유형들을 공부할 때는 그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죠. 중개 권한의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서 독점, 전속, 일반 중개계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자체가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험생들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 개의 중개계약을 유형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중개권의 독점성이죠.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이 독점이나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원래 기준이 먼저 설정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유형화시키는 것이죠. 유형들은 아는데 기준을 모른다는 것은 그 유형도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개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그림에도 보시면 22조, 23조라고 메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상으로는 독점중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 전속중개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은 조금 이따 아래에서 학습하기로 하고 일단 이 개념과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를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행화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의 형태를 체결하게 되면 보통은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구두로 많이 행해진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으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중개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보장을 못 받거든요.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의 보장을 받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게 되면은 보수의 보장을 못 받는다. 왜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단점만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관행화된 중개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관행화된 구두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시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 시정하는 방법은 결국 서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22조의 조문 내용을 학습해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의 서면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학습해 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고 유효기간 동안 중개 전속권을 인정하는 형태고 유효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하면 그건 독점중개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속권, 독점권 이 개념적으로 구별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독점과 전속중개계약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독점과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어떤 법률적 효력의 내용에 좀 차이를 가지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전속중개계약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의뢰인이 전속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의뢰하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건 전속중개계약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시키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도 이 전속중개계약 관계의 위반으로 보게 되죠. 이 위반으로 보게 되면 위약금을 물도록 되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만큼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으로 안 봅니다. 그러나 독점중개계약은 그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조차도 독점중개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어떤 독점권, 중개권한의 어떤 독점성이 가장 강한 것이 독점 중개계약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속 내지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보수의 보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위약금의 형태든 어쨌든 간에 보수의 보장을 받게 되니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전속권,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개 계약이 구두로 행해지기보다는 서면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또 서면으로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은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게 되느냐면은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 개업공인중개사가 능력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선정할 수 있는 마땅한 잣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선정해서 전속권 내지 독점적 중개권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공동중개의 길을 열어두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속으로 내지 독점으로 중개를 받은 그 중개대상으로 가는 정보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동 중개 활동으로 이어간다면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23조의 전속 중개에 관한 법 규정을 보면은 바로 그 정보 공개 의무에 관한 법 규정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따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것이 중개 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중개계약의 분류고, 중개활동 주체수에 따른 분류로서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결국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를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의뢰인이 1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행하는 형태를 단독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중개계약은 단독 중개계약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현실을 보면은 단독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다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단독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다가 진행 과정에서 공동 중개계 형태로 변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정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하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나 보수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중개계약을 우리가 정가 내지 정률 중개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법정 중개 보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전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중개계약을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정 중개바수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수수할 수 없도록 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가 중개계약 체결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중개계약을 체결했든지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면은 그건 법의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개계약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유형화시켜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22조는 일반 중개계약 규정을 두고 있고 23조에서는 전속 중개계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의 어떤 특징, 단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걸 이해한 걸 토대로 법 규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 우리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즉 일반으로 중개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왜? 평소에는 구두로 행해지니까 필요하다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니까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요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절해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을 만든 사람이 그냥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규정을 해둔 취지는 요청하기만 하면 요청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실무로 가면은 의뢰인이 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을 해오질 않습니다. 해오질 않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일도 만무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 현상으로 등장하는데, 어찌됐든 구대한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서면화시켜보고자 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측면만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절해도 관계없지만 응하게 되면은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서식은 법에 정해놓은 게 있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기는 있는데, 그 법정 서식은 지금 교재를 보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 표준 서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법정 서식인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응하는 경우에도. 그럼 빈백지를 꺼내든 이 권장 서식을 꺼내든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582페이지 이 네 가지 항목만큼은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전 가격, 이 거래전 가격이라는 것은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중개월의 접수 단계니까. 그리고 거래전 가격 기준으로 뭐 합의한 중개보수,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기타 준수할 사항들, 이런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작성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빈백지를 꺼내가 이 네 가지 항목을 포함시켜서 작성해도 무방하겠지만 이왕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이지만은 14호 서식으로 일반 중개계약서를 정해놨으니까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83페이지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바람직하겠죠. 작성 요청을 받게 되면은. 근데 이 서식은 의무 사용 서식이 아니라 뭐 권장 서식에 해당한다. 메모해뒀죠. 제목 부분에. 자, 그래서 권장 서식의 의미다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약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식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중개월의 접수 실무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중개월의 접수 실무죠. 결국 그 실무라는 것은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월에 접수받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권장 서식이 남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거 서식을 작성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실무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을의 의무사항인데 을은 개업공인중개사죠.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죠.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적어놨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임을 알 수가 있는 특징적인 문장이죠. 그리고 아무리 일반 중개계약 서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라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네모 테두리를 딱 치둔 이유는 조금 있다가 23조에서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보면 전속중개계약책이라고 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라는 15서식, 법정서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서와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비교해서 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테두리를 친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뿐이지 네모 박스 밖의 기재사항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하죠. 실무 문제로. 서식 작성 실무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유효기간 이 내용부터는 전속 중개계약서도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합의해서 적어 넣으면 될 것이고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에 따른다. 그러면 유효기간은 약정을 하면 약정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되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상결이 된다라는 거죠. 4번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의뢰인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몇 % 또는 얼마를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뒤쪽 별표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한데 우리가 뒤쪽을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해서 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중개보수를 징수할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는 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히 수령한 경우는 차액을 환급하겠다. 차액 환급이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겠다. 이렇게 약관의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둠으로써 우리가
부당한 중개 보수를 수령할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 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거죠. 6번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 간의 5번의 의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사이에서는 적용하지 말자라고 배제 특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한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에는 보관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몇 년간 보관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점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의 뒷면인데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과 권리 취득용 중개계약에 따라서 기재사항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재사항. 과거에 13회 때쯤인가 시험 문제가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전용일 때 기재할 것들이 많겠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이 특정이 되니까. 그러나 권리 취득용 중개계약일 때는 의뢰는 희망사항 위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희망이 다 들어가죠.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3조의 전속중개에 관한 법규정을 학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중개약서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